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입니다. 저자는 다나카 요시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76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1세 의사.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하며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100살을 넘긴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루는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 뒤로는 인터넷으로 일과 관련된 자료를 보거나 라인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다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서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은 우리 몸에는 모두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소화란 몸 안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소화관 운동에 의한 물리적 소화와 소화 효소나 위산 등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나뉩니다.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와 이러한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서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가끔은 일이 바빠서 식사를 거르거나 엉뚱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규칙적인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제 피부가 구릿빛인 것은 매일 산책할 때 나름대로 일광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이외에도 집 근처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저런 볼일로 집 밖에 나가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은 햇빛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빛을 쐬지는 않습니다. 밖에는 건물과 나무 그늘이 있어서 산책할 때 직접 햇빛을 쐬는 것은 고작해야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쐬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조종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 줍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가벼운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몸을 가볍게 합니다. 또한 몸의 건강에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주변 경치와 계절의 변화를 맛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집 근처에 수령 2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들이 있어서 매일 왕복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서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기에 산책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의무처럼 생각하고 걸으면 산책이 재미없어집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걷는 만큼 오감을 동원해 산책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사람처럼 평소에 어떤 자세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등이 굽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굽은 등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등이 굽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등이 굽지 않으려면
낮에 활동하는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시 자세는 베개와 요, 매트로 정해집니다. 요와 매트는 몸이 꺼지지 않게 약간 딱딱한 것이 좋은데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높은 베개를 베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젊을 때부터 베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으로 잘 때는 베개를 베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질까봐 베개를 베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의 효과를 깨닫고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반듯한 자세로 자면 등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어 새우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반듯한 자세를 의식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베개를 베지 않고 자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새우등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유연하게 하는 체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5년, 10년 뒤 몸의 유연성에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10가지 종류의 이상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그것의 절반 이하밖에 섭취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암 같은 성인병의 발생 위험률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하루 10분간 체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루에 최소 100g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루라는 단위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10분씩 10년간 지속하면 36,500분이나 체조를 한 셈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작은 습관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습관으로 정착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인식해서 버리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사고 등은 전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아는데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뇌경색 발병을 계기로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겨우 그 위험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몸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목표 세우기입니다. 먼저 목표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조를 지속하자고 생각했으면 처음 목표 설정을 낮게 잡아야 합니다. 매일 꼭 하자고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는 바쁘면 시간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2달을 해보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70점 정도면 된다라는 기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한 행동으로 기쁨, 충실감,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의 권유로 매일 30분 이상 걷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건강을 의식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집 근처 공원을 도는 산책길에 찻집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 한 바퀴 뛰고 나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자. 이렇게 생각하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그 찻집에 들러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걷기로 몸을 움직였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그때 마시는 커피는 몸에 스며들듯 맛있겠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즐거움이 걷기를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분은 매일 식생활에 있어서 채식 위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에서 8가지 종류의 익힌 채소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채소를 익혀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날 밤 전기밥솥에 가다랑어포, 다시마, 적당한 물, 채소를 넣고 백미 취사로 설정해 예약해 둡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먹기 좋게 익은 채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침 주스도 만들어 마십니다. 저녁에도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공심채, 수세미, 양배추, 가지, 당근 등 5종류 이상의 채소를 싱겁게 간을 해서 볶거나 삶아서 먹습니다. 삶을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 물을 끓인 뒤에 불을 약하게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소의 비타민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소의 부피를 줄여줘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과일 소량을 채소와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토케미컬 성분들은 노화, 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는 혈당치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식후에 급상승하는 식후 과혈당입니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것이 심장질환과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과일의 단당류에는 식후 과혈당과 같은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해 혈당치의 상승을 막습니다. 여기서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더해서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 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뇌혈관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작용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활동이 약해져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은 장에 자극을 주어서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1~2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쾌변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식을 자주 먹으면 간식을 먹을 때마다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줄곧 간식을 먹는 사람의 위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번번이 섭취하는 간식은 필연적으로 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것도 거의 먹지 않는데 위장 상태가 좋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먹는 간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을 줄이면 불편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도 공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혈당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은 혈당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혈당치는 갑자기 오르면 그 후 급격히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혈당치가 떨어질 때 공복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줄이거나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는 미병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미병이란 건강과 병 사이의 상태로 확실하게 병의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방치하면 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정밀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본인도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미병의 신호는 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딘가에서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평소와는 미묘하게 다른 변화가 배설물을 비롯 피부, 혀, 눈, 손, 발톱, 목소리, 채취, 컨디션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우리에게 알아차려 주세요, 빨리 손을 써 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미병의 신호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쉽게 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 늘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의외로 오래 사는 것은 건강에 자신이 없어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그만큼 대응도 빠른 것입니다. 미병의 신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가 나타난 단계에서 이미 병에 걸린 경우도 있으니 변화가 지속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얼굴색이 까매진 경우는 간이나 신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는 림프와 혈액순환이 나빠진 것이고 신장병이나 간 병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지속되면 위염이나 맹장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이 심하게 갈라질 때는 빈혈이나 당뇨병, 갑상선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늘 기운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첫째, 채소, 생선,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둘째, 음주와 흡연을 삼가며 셋째, 몸을 자주 움직이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진찰실에는 고령자가 많이 오는데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식사입니다. 오키나와는 채소, 생선,
해조류 중심의 식단이 두드러지고 대만은 채소, 생선, 발효식품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지역에서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은 이처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고령에도 직접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집안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걷고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셋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화 상대인 친구가 여럿 있고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으며 그림이나 붓글씨 등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신을 쉬게 하는 부교감 신경이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해서 자율신경 실조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십이장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한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와는 반대로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기분을 가지면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런 행복 호르몬은 마음의 균형을 조절해 치매를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행복 호르몬을 생각해 보면 마음가짐과 감정이 얼마나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주에서 3주 누워있으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건강했던 고령자가 병이 생겨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몇 달 집안에만 지내다 보면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진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휴양을 할 때에는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전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오래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짧은 휴양만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몸에 부담을 줍니다. 나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시인 세뮤얼 울먼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기도 하고 반대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늙었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한편 병은 마음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예도 실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봐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진행성 암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마주해 기적처럼 완치된 예도 있었고, 반대로 몸을 잘 조리만 하면 좋아지는데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해서 악화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울번의 청춘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삶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좋아해서 줄줄 외울 정도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들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가끔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마음속으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나는 일,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은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은 그 환자의 증상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내일 친구와 식사 약속을 했는데 기대된다. 이런 기분 좋았던 일, 신나는 일을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오래 지속한 사람은 의외로 병에 걸리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 몸의 이상을 호소하거나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즉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삶의 충실감과 의미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 당연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냉정함을 잃으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무리하다 보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최고의 생각과 행동을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미덥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의 큰 병을 경험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몸을 조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한 뒤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꼭 낳고 싶었지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면 어떤 운명이 될지는 하늘이 정할 거라고 각오했기에 투병 생활을 평온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시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분명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 규칙적으로 삽니다. 2.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3.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4. 매일 낮잠을 잡니다. 5.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6. 과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7.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8.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9. 매일 15종류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10.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11.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12.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13.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14.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15.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16.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17.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스프를 먹습니다. 18.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19.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20.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21.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22.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23. 트랜스 지방산을 피합니다. 24.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25.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26. 저는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27.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28. 자연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29.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합니다. 30. 질병의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31.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32.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합니다. 33.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34. 여전히 젊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35. 웃음을 선택합니다. 36.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37.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38.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깁니다. 39. 짜증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40.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41.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42.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43. 다만 죽기 전까지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4.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45. 최선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예,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내 뜻대로 이루는 힘, 그 뒷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입안에서 외칩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소리라든지 중얼거린다든지 하는 것은 문자나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하는 것, 상념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내관입니다. 아프던 발이 나았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념입니다. 나아서 씩씩하게 거리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내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고 상념과 내관의 관계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식과 상념, 내관을 따로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동시에 병행하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식만 단독으로 해도 건강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상념을 호흡법 없이 해도 역시 실현 효과는 있지만 생각과 호흡을 일체화시켜서 했을 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신조식법을 실천할 때는 방울도장이라는 특수한 손깍지 형태를 취합니다. 양손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듯이 살며시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공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울도장은 정심조식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할 때 하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이며 사람들이 말하는 피라미드 파워와 같이 우주의 에너지를 모으고 축적하기 쉬운 형상입니다. 양손으로 만든 그 피라미드와 비슷한 삼각추 모양을 안테나로 해서 우주의 무한력이 모여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내 무한력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미, 채식 중심의 식사 습관은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식사 습관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 이외에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는 완고한 강박관념 따위는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식사할 때는 거기서 나온 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외식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것에도 젓가락을 댑니다. 순수하게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현미 채식을 일관하는 편이 좋겠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구애받다 보면 다른 부자유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나의 본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식사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 따위는 정심조식법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간단히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원칙만 정해놓고 다음은 그때그때 상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무리를 하거나 완고한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에게 가면을 씌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가면을 오래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미식, 채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미 의사로서 생활할 무렵부터 70여 년 걸친 오랜 습관입니다. 현미 자체가 생명을 지닌 먹거리이며 또한 버릴 것이 없이 전부 먹는 음식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 원리에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백미는 현미의 찌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미를 찧어 껍질인 결을 없앤 정미이기 때문에 땅에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미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나옵니다. 백미는 인공적으로 가공되는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데 비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현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먹습니다. 가능한 한 현미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령 채소를 주로 먹되 고기와 생선 등의 동식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은 식물성을 섭취하는데 두부를 매일 먹습니다. 밭의 고기라고 불리는 콩류식품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은 일입니다. 식후에 쏠잎을 씹는 것도 정해진 습관입니다. 그것도 전쟁 직후부터 계속 해온 것인데 골프장에 가거나 그렇게 할 때 쏠잎을 가지고 가서 저녁 식사 후에 그것을 3번 정도 잘라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껌처럼 계속 씹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학적, 영양학적 효능을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치아와 잇몸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아직까지 대부분 이가 내 것이고 충치나 의치를 모르는 것도 사실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입과 치아 모양을 살펴보면 인간은 육식에 적합한 생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자나 이리 같은 육식동물처럼 입의 형태나 치아 모양이 날카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곡류나 채소류를 먹는 초식동물에 가까운 식사가 인간에게 가장 알맞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장은 몸 길이에 비해서 무척 깁니다. 이것도 인간이 초식동물이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즉 채소와 같은 섬유질의 소화 흡수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초식동물의 장은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여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몸을 산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해 길다란 장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육식은 독이 되며 그것은 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는 식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욕망이 관계된 만큼 아무래도 거기에는 자신의 기호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싫은 것은 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기호가 너무 강하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기호란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호에 편중하지 않도록 식사 내용도 일단 원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좋고 싫고의 구애됨이 없이 모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술, 담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두 체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해로운 기호품입니다. 다만 그것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발산된다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면 됩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도록 충고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내친 김에 저의 하루 생활 방식을 간단히 적어두겠습니다. 먼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 후에 옥상에서 골프를 1시간 합니다.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독서를 하거나 TV 뉴스 등을 대충 보면서 그 외에 손님이 찾아올 예정이면 오후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녁 식사를 한 뒤 독서, 원고 집필, 잡일 등을 하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정신조시법을 행하는 것은 그 취침 전에 30분 정도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내가 아주 즐기는 일로서 소설, 인물 평론, 역사물 등 가리지 않고 잡다한 독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독서 습관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8시간의 수면 시간은 노인에게는 긴 편이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잠이 안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잘 자는 것도 건강을 입증하는 증거로 깊은 잠은 깊은 호흡에 호응하여 초래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법이라면 목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목욕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의 일과로 되었습니다. 데우지 않은 물로 목욕을 하거나 욕조에서 나왔을 때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를 수축시키는 것으로서 피부에도 좋고 또 신체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평범하고 단조로운 나날이어서 일어나서 먹고 씻고 잠자는 일 외에는 골프채를 휘두른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깊은 호흡을 행하는 정도입니다. 갓난아이의 하루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루나 극적인 사건만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하고 평범한 날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확실하게 안정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병원을 운영할 당시에 잠잘 시간도 식사할 틈도 없이 환자가 몰려들었으니 병원의 수입은 상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해서 벌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들어왔지만 내가 의사가 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환자를 치료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그 결과 먹고 사는데 궁핍하지 않을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러한 순서로 일과 돈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 순서를 잘못 정하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를 치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손익계산을 해본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돈벌이에는 서툴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의 궁핍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언제나 얼마든지 반드시 수중에 들어와 돈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지면 강연 의뢰가 오거나 책에 인세가 들어오거나 해서 언제나 그것이 조달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돈에 궁핍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모아진 돈을 기부까지 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것을 나는 우연이라고도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에 따라서 상념을 바람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결코 궁지에 빠뜨리지 않는 신의 가호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같은 힘을 받아들이기 쉬운 마음의 상태, 즉 정심을 언제나 지니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망을 품지 않는 한 당신이 돈에 궁핍한 일은 없을 것이며 부족함을 느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충분치 않다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 본래 불필요한 것을 당신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인해 곤란에 빠지는 일은 없다. 이 확신만 있으면 물건에 구애되는 일도 드물어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금전에 대한 집착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없으면 갖고 싶고 있으면 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강박감도 없습니다. 여기에 돈이 잔뜩 있건 없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먼 옛날 당시 돈으로 3만 엔이라는 거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채 결국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일도 없고 그 후에도 변함없는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저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치라는 정도로 생각해 특별히 구애되는 마음도 없었고 굳이 독촉하지 않겠다며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돈이 내 손을 떠난 것이려니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 없애는 것은 마음의 세계와 영적 차원에서 덕을 하나 쌓는 일이 된다. 혹은 자기의 업을 하나 없애는 일이 된다. 그러한 인과응보의 이치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현세적으로는 손해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큰 원리와 높은 차원에서 비추어 보면 그것은 일방적인 손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의 소멸이며 다음에 얻게 될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정심의 3원칙인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상 속에서 명심하며 실천하고 조식에 의해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를 또 신의 뜻을 우주의 힘을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연히 내 세포가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되며 큰 원리와 뜻에 기초한 건전한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심이 길러지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이나 쓸데없는 것은 원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강박과 집착은 점점 사라지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일이 비로소 보입니다. 곤란한 상황이나 장애물이 줄어들고 어려운 일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자제력이 몸에 익혀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여유로워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제력과 구애받지 않는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강한 의지력과 괴로운 수행 따위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정심 조식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불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같이 구애됨이 없는 마음, 바른 마음,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은 모두 원래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뇌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는 불성, 제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우주 무한력, 이것이 작용하는 데 있어 우리 스스로가 구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얕은 호흡이나 피로 이상의 욕망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단지 정심조식법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태양이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정심의 3원칙을 언제나 명심하라.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심의 3원칙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심조식법에 있어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그 3가지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우주 무한력의 효용을 생명과 생활에 활용하고 생각의 힘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올바름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존재물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장은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그 원리에 걸맞은 일이며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늘 긍정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한 발 나아가려는 생활 방식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병에 감사함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지금의 실패는 다음의 성공의 발판이 되듯이 비관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사태를 호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경험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미국 여행 때 사다 준 아끼던 볼펜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써왔던 애용품이기 때문에 좀처럼 체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책에서 읽었던 이를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파악한다라는 말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없어진 물건 때문에 끙끙 앓아봐야 방법이 없다. 그보다는 주운 사람이 기쁘게 써주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볼펜이 나왔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어려움은 피해 나가고 소망은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고맙다,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햇살이 비치고 참새가 지저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의 감동을 불러일으켜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기 바랍니다. 갖가지 고통이나 부족함은 있겠지만 하루하루 어쨌든 무사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고마움을 나날이 생활 속에서 늘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반대로 마이너스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싶어지면 수를 10가지 세어보세요. 대부분의 불평, 불만은 그것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억제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밝고 큰 소리로 웃어 넘어가듯이 말해봅시다. 큰 소리로 불평을 해보십시오. 불평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이 밝게 울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물쭈물 뒷전에서 투덜대기 때문에 안으로 맺혀 다시 싫은 기분이 증폭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병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때로는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병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시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이며 바르게 고쳐 살아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병이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주는 매우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을 계기로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속적인 성공과 지위와 재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져 보였다. 가족의 고마움이 비로소 이해되고 그 유대관계가 강해졌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란 무엇일까?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실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있는 색즉 시공이란 말처럼 동시에 공즉 시색이기도 합니다. 일의 본질은 공이며 또 공이야말로 실존이다. 따라서 그 공 속에는 긍정과 부정, 유와 무, 양극의 것이 통일된 형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4가지를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강과 장수입니다. 행복은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 안에 있습니다. 건강 없이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더라도 단명하면 불행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물을 늘리던가 욕망을 줄이던가 둘 중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면 이 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바라지 않게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심조식법은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하늘에서 내려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일본 제일 큰 병원을 만들어 그 원장이 되겠다. 이런 하찮은 욕망의 달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병을 치료하여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만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념해 왔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실행하면 모두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정심조식법을 생각해내어 그것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나의 천명이며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 인명, 안정된 마음, 경제, 건강, 성공, 이 세속적인 조건에 덧붙여 자신의 천명을 알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정신적인 안녕 또한 행복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에서 해방되어 매우 맑은 심경이 됩니다. 이것이 안심, 인명의 경지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명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침착한 마음가짐을 얻는 것도 안심, 인명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해도 가령 하늘을 난다든가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원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우주의 뜻은 바다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날거나 하는 것이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신은 그 능력을 내려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는 실로 방대한 것으로 그 대부분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어서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걷는 등 그런 능력은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비행기를 발명하고 배를 만드는 능력은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전부 주어져 있지만 불필요한 것은 무엇 하나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안심하고 무의식의 길을 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을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전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원래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죽음을 삶의 종착 혹은 인생이 토막났다거나 몸과 마음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다음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이행이며 저쪽에서는 또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사명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세를 졸업하고 내세, 저 세상, 영계 등의 호칭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영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제각기 역할을 가지고 태어나고 역할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절했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장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저 세상에서 보다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고 보다 차원 높은 사명을 이룩하도록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미숙한 채로 죽은 인간은 저 세상에서 보다 향상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우주의 뜻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만물의 큰 조화이며 인간도 그것을 향해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의 모습은 영계 구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모르는 사람과 길 모퉁이에서 부딪혀 그것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수많은 전생의 인연이라는 속담처럼 전세로서의 인연에 의해 모퉁이에서 부딪히거나 옷깃을 스치도록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만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연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만나려고 노력해도 어떤 사정으로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만나지 않도록 되어 있기에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따로따로 솟아 있어도 그 몸통은 산맥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있듯이 따로따로 맥락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물도 모두 인연이나 연구라는 말로 표현되는 신이 그린 설계도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연은 필연이라는 모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중요하고도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연을 통해서 하늘의 뜻, 신의 뜻에 접속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모든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삼라만상,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필요하며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필요 없는 것, 무의미한 것, 무익한 것, 그러한 것은 무엇 하나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우주 무한역의 존재를 알면서부터 한층 깊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 나 자신만이 이런 중병에 걸린 것일까? 왜 부모보다 먼저 아이가 죽어버린 걸까? 어째서 이렇게 심한 일, 괴로운 일, 나쁜 일, 재앙이나 곤란이 덮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되는 일에도 사실은 신의 배려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이유나 필연성이 있고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느껴지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현세 우리는 말하자면 신이 그린 무한히 큰 그림에 겨우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거대한 숲속의 잎사귀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숲의 크기를 알 수 없듯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짜 의미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은 방대한 인과율의 끝없는 순환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은 나중에 선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즐거움의 전제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원인이고 결과이며 다시 다음의 원인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그대로 큰 조화를 향한 무한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과 불행, 병과 건강, 삶과 죽음, 이러한 것의 본질적인 구별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이 필연이라면 죽음도 필연입니다. 그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질서와 조화이며 인간은 그곳을 향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 창조의 뜻을 알면 눈앞의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일 없이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단지 지금을 열심히 사는데 힘쓰다 보면 눈앞에 저절로 정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여 아무것도 구애되지 않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온화한 생각과 평안한 마음을 지니고 다음에 새로운 역할을 해낼 저 세상으로 적을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나비오 인디언은 나무를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중요한 존재로 식물도 동물도 심지어 광물조차도 모두 생명을 지닌 평등한 생물이며 공존과 조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풀, 나무 사이에 우열은 없으며 인간도 무한히 큰 우주 속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인간에 의해서 지구의 자연은 완전히 파괴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입니다. 아직 희망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실현되며 마음이 물질화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매개로 거기에 우주의 무한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TV를 예로 들자면 우주 무한역이라는 전파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수상기가 없으면 영상을 그곳에 비출 수가 없고
또한 성능 좋은 안테나로 파장을 맞추지 않으면 정확하고 깨끗한 화상이 비치지 않습니다. 우주 무한력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만능 에너지로 큰 부자 스폰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써도 뒤에서 무한한 샘물처럼 자꾸만 넘쳐납니다. 얼마만큼 소비하든 결코 바닥나는 일이 없는 우리 몸과 마음의 아주 고마운 주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몸의 구조와 작용, 그것은 우주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모양판이며 신은 우주를 축소한 형태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깊은 호흡이라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심조직법에 의해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짜 우주와 연결되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정심조직법은 우주 자체를 호흡하는 행위이며 우주 원리에 인간의 몸과 마음, 지혜의 힘을 동조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예지는 사실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아는 것은 곧 우주를 아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유자란 물질의 극소호 단위이며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에 있어서 물질과 마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양쪽 세계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이자 상념, 의사, 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의 작용에 의해 생겨나고 바뀌고 사라져갑니다. 암세포야 사라져라. 필요한 자금이야 모여라. 그렇게 원하는 순간 그 생각은 모두 4차원의 세계에서는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념의 세계에서 일이 성취되었을 때 두 차원의 경계에 있는 유자도 그 영향을 받아 3차원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다 강하게 생각하고 당정의 상념을 발휘함으로써 생각의 정도를 강화하면 유자는 더욱더 물질화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심조직법에 의해 체내에 모인 우주 무한력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말하자면 추상적인 존재가 물질적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념이 현실화되는 메커니즘의 가설입니다. 의식이 현실화되는 것을 파동의 원리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동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빛과 소리가 전해질 때 그 물결 모양의 움직임, 그 파동과 진동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욱 넓고 깊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동은 단순한 전동파가 아니라 물질을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부터 생깁니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 회전하는 전자는 고정된 형태를 띤 물질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않는 유동 상태입니다. 결국 전자는 일종의 파동이며 진동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에 연구된 양자역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는 진동하고 있는, 아니 진동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합체인 물질도 역시 진동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진동이 파동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진동하면서 존재하는 파동을 지닌 에너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나 사고,
의식과 같은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생각은 파동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모든 것에는 고유의 파동이 있는 것입니다. 파동이란 일종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끼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파동은 서로 동조하고 다른 파동은 배척하며 높은 파동은 낮은 파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파동에는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은 마치 지분처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인간은 이 고유의 파장에 동조하려는 현상만을 만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파장에 동조하는 일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좋은 생각과 좋은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쁜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히 그 영향을 받아 온화하고 편안한 기분이 되거나 치유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은 답답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겠지만 밝고 적극적인 분위기로 사는 사람에게는 밝고 적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아니, 이 세상 이외의 세계, 즉 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현세 세계보다 훨씬 넓고 크고 깊다. 그러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는 우리에게 지각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루고 그것들을 통찰하면서 현세와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은 저 세상, 즉 영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계와 저 세상이라는 말이 틀렸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과 나무가 너울거리는 것을 보면 누구나 거기에서 바람의 존재를 인지할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말이 얼핏 이해가 안 간다면 공기의 흐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 세상의 존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없다고 무시하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응시하려는 생명사고의 따뜻한 눈길이 필요하며 내가 영혼 세계의 연구를 통해 배운 것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은 영과의 교류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주 무한력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주 무한력이란 만물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모든 것의 설계자이기도 하고 영계 등은 거기에 포함되는 작은 세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교룡보다는 정심조직법을 행함으로써 그 우주의 무한한 힘을 모아 활용하는 편이 우리의 지식과 힘의 수준을 훨씬 높아지게 하고 그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무한력은 영계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존재이면서 그에 비하여 영계는 우주 무한력이라는 만권의 책 중에 한 권을 이루는 데 불과합니다. 하물며 현세라는 것은 그 한 장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장만 대충 훑어보고 한 권을 안 셈치고 한 권만 읽고 만 권을 이해한 셈친다. 이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차원 높은 존재인 우주 무한력을 알았을 때 불가사의하게도
나는 발밑을 응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발밑을 응시한다는 것은 바로 정심, 나날의 바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높은 하늘을 맹목적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있는 하루하루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늘을 나는 날개와 하늘의 이치를 아는 높은 관점도 몸에 익혀집니다. 가지를 높이 뻗치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를 땅속 깊이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진리가 우주 무한역의 존재를 알고 정심조식법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머리로 이해하는 이상으로 확고하게 마음에 자리 잡아 납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심조직법은 단순한 복식 호흡이 아니라 우주 무한역을 모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이끌고 동시에 상념과 염원을 실현시키는 세련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습니다. 정심조직법에서는 호흡법과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마음의 사용 방법을 중시하고 특히 평상시의 마음가짐으로써 첫 번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밝고 즐겁게 또한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은 조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다양한 호흡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천 연구해온 결과 그것들의 장점을 응축하는 형태로 거의 완전한 호흡법으로서 완성된 것이 바로 복식 호흡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식법만을 실행해도 건강 획득, 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조식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기가 그만큼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세입니다. 먼저 등줄기를 똑바로 펴고 앉는다. 등줄기를 똑바로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폐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를 참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똑바로 펼 필요는 없습니다. 등뼈라는 것은 완만하게 굽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양인데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턱을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몸을 세우듯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흡법입니다. 흡식, 충식, 토식, 소식, 정식 이 순서대로 행합니다. 먼저 흡식입니다.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아랫배의 단전에 들숨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전이란 같은 배꼽 아래라도 몸의 표면부가 아니라 더욱 안쪽의 몸, 정중앙을 가리킨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식,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준다. 폐 밑바닥까지 숨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횡격막이 쑥 내려갑니다. 이때 단전에 힘이 들어간 채 숨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아랫배에 공기를 채우고 다음에 그것을 단전으로 밀어넣는 2단계가 동작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면 이것이 일련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몸의 중심에 직접 공기를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항문을 꽉 조일 것, 그럼으로써 복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장 둘레 혈관에서 많은 피가 밀려나와 온몸의 혈행이 좋아집니다. 펌프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충식 단계에서 항문을 조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식, 숨을 토해낸다. 코에서 조용히 숨을 토해냅니다. 소식, 보통의 호흡을 한 번만 행합니다. 이와 같은 한 사이클로에서 이것을 25회 되풀이합니다. 노인이나 병자처럼 한 번에 25회가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침, 낮, 저녁 등 차례로 나누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쳐서 20호회가 되면 됩니다.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지만 나누어서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식입니다. 조용히 보통 호흡을 한다. 25회의 호흡이 끝나면 단전에 가볍게 힘을 준 채 조용하게 천천히 보통 호흡을 10회 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있어도 좋고 병이 든 사람을 그 병이 나았다고 상념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된 책입니다. 내용도 많이 괜찮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실용적인 내용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있으면 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